진행을 맡은 그 독립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 영화를 좋게 보는 바람에 처음 상업영화로 집일을 하게 되네요. 네,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 재밌게 보셨죠? 임상도 감독님 반갑습니다. 임상도 감독님은 그 1998년에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영화로 그 입봉을 하셨고요. 이번이 동해마시 7번째 장편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최근에 근황하고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소감이요? 아, 예, 여기 그 뽑혀서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그 뭐 연말마다 뭐 시상식도 있고 뭐 이렇게 단체에서 올해 뭐 탑 10 뭐 이런 거 뽑는데 제 영화가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 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업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 걸면은 뭐 한 장사가 잘 되면 뭐 한 7, 8주 가는 거고 뭐 제 영화 같은 거 뭐 한 3, 4주 하면은 이제 그 끝나는 건데 글쎄 그 영화의 뭐랄까 그 생명이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3, 4주 만에 또는 7, 8주 만에 끝나기에는 좀 아까운 것이 영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영화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즐거운 일입니다. 네, 감독님 영화는 그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서 있고 저도 기사를 검색하는 댓글을 보면은 영화나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뭐 아주 자주 기사만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 반응들이 이상하게 날선 비판들이 이제 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 심장이 센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 내보내면 뭐 비평가들한테도 그렇고 또는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뭐 SNS를 통해서 다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대니까 내보냈을 때의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거죠. 예?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잘 만들어야지 이제 사랑받는 건데 이제 사랑받으려고 이제 잘 만들려고 애써서 내보낸 건데 사랑받기는커녕 그 원래 또 영화를 못 만들면 못 만들었네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마는 건데 이제 제 영화인 경우에는 약간 미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는 합니다. 해보고는 하는데 여기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이랑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한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유명한 연설 중에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연설이 기분 나빴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그런 것하고 자살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랑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표를 얻으려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낄낄낄 웃으면서 저보고 한국에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너다. 제 영화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내가 뭐 하고 좀. 근데 저 사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제 영화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네, 제가 올해 감독님이 그 한여하고 한여 2010년에 만드셨고 2012년에 너네만을 만드셔서 카누 영화제 일본선에 연속으로 진출을 하셨잖아요. 잠깐 이제 만나 뵀는데 잠깐 한 30분 정도 맥주를 한잔 할 시간이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왜 우리 형수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박찬욱이나 홍준호는 안 싫어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럴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임창수 감독님의 친형님이셨더라고요. 왜 우리 상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님이 딴 데 갔으면 인터뷰를 막 하신 거예요. 이번에 왔으면 두 번째 연애 항상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감독 주간에 갔던 돼지왕의 연상호 감독은 임창수 감독보다 한 일주일 먼저 와서 전 이번에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황금 카메라상은 찍게 아닐까요? 심지어 문화부 장관 앞에서도 그랬어요. 큰일 났다 얘. 상 못 받으면 이 망신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임창수 감독님한테 그 언론에 다시 다 쏠리는 바람에 연상호 감독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품 자체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불편한 것들을 계속 찌르고 힘이 뚝 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속상에 나오셔서도 쿨한 척 하시면서 얘기를 또 다 하시니까 그런 어떤 언론의 인터뷰와 작품의 어떤 날카로움과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영화가 좀 애매하다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먼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작품 얘기를 좀 돌아가면 한이랑 연관시키는 걸 싫어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영화에도 두 편의 한여가 인용돼서 나오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뒤에 영작이 두들겨 맞을 때 극장에서 두들겨 맞는데 그때 나오는 게 김기현 감독의 한여예요. 그 장면에서 왜 김기현 감독의 한여가 나오고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건 또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재벌집 사람들이 한여를 보는 거는 이제 내 작품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 오히려 돈의 맛을 만들게 된 계기는 명백히 한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한여였던 것 같아요. 그 한여를 만들면서 좀 돈의 맛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시나리오, 그런 느낌,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만든 한여라는 거는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작품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만든 한여랑 돈의 맛은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가 없었으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의 맛에 그 두 편의 한여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두 작품이 저작권을 풀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김기현 감독님 작품에서 저작권을 풀기가 쉬웠기 때문에 썼던 거죠.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영작이 이제 이 곳을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즈음에 폭행을 당하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한여의 뒷부분이죠. 어떤 흑백으로 악마라고 그러나요? 그런 비주얼이 딱 나오는 장면이 굳이 이제 이렇게 그냥 저작권 문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장면과 연관성. 네, 설명해 보시죠, 선생님께서. 이건 뭔가요? 저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아니 저는 말씀을 드렸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그런 장면에서 어떤 몰락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족 관계에서 한여가 늘 재벌집에 한여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을 이제 비추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는 비슷한데 그 두 집안의 캐릭터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이하고
윤 사장 이 두 분들은 이혼한 캐릭터예요. 가족이 있지만 그 둘 다 이혼해서 집에 들어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인데 네. 이혼한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새 그 이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 물어보죠. 여러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기 어렵죠. 저는 이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많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제가 파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죠. 네? 서로를 위해서. 뭐 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식단 말씀. 뭐 근데 그 또 윤 회장하고 백 여사하고는 이혼 못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어떤 세대 차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백 여사와 윤 회장의 관계는 단순히 그 법적인 이혼으로 해소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 관계는. 그리고 영화 내 보여드리지만 백 여사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설정도 재밌었어요. 그 남자가 이를테면 뭐 대들 사이처럼 그 재벌집에 그 결혼하러 와서 결국 그 백년사한테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돈의 맛을 다 봤지만 어떤 모욕감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탈출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개개인의 그 집안 안에서의 개개인의 인물들 캐릭터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의 맛에 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뭐 임상수가 한국의 재벌들을 뭐 깔려 그랬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그 나오죠. 뭐 이렇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딱히 옳은 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를테면 독립영화 하시지만 뭐 이렇게 그 어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또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한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마음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오히려 백여사와 윤 회장의 그 수십 년에 걸친 어떤 끈끈한 관계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백여사로 하여금 그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젊었을 때서부터 이렇게 쭉 그 읊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반했었다. 뭐 이제 그렇게 읊게 만들므로 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몇십 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결혼 관계라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대결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한 어떤 대결의 관계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대결의 관계가 이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계속 그 장군멍군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여사 뒤통수를 쳐서 필리핀 하녀랑 나는 떠난다. 그러니까 딱 또 백여사는 딱 하녀를 잡아들여서 출국을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또 윤 회장은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를 또 흘려서 아들을 잡아가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윤 회장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에바는 죽게 되고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러고서 팔을 긋고 자살을 하지만 정작 맨 마지막에는 관 속에서 찌 웃고 있고 백여사는 내 인생을 물어나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생과
관계의 어떤 아이러니 뭐 이런 거가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감독님 영화에 계속 나오는 이제 캐릭터가 주영작인데요. 이 영화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의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두 부부의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인공은 또 주영작이잖아요. 그걸 네. 바라보기도 하고 사건의 중심이기도 한데, 그 주영작이 느끼는 어떤 감정의 고리, 네. 또 사표를 낸다고 하지만 결국 사표를 못 낼 것 같은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서 끝나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은 그 남이하고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영화마다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마 주영작은 저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영화를 보시는 보통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했던 또한 주영작과 연관해서 중요한 생각은 지금 여기 이 시대 한국에서의 그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그 행복하지 못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고 술 많이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인가를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영작이 맡은 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가방 고치 좀 해보셨나요? 그렇죠. 저는 뭐 제 가방을 제 연출부들이 들어주니까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저도 영화를 찍으려고 돈을 구하러 다니려면 뭐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네. 그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타시는 분들 그 다 자기 어떤 그 전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잘 해야겠죠. 그게 자기 일이니까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치사한 게 자꾸 개입을 한다는 거죠. 네?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뭐 방송국이 파업을 하고 방송국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저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일을 내가 잘 하고 싶다. 애정을 가지고. 근데 그게 자꾸 딴 일을 해야 되는, 방해받는.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데 가서 고개 숙여야 되는. 이상한 데가 술도 먹어야 되는. 근데 왜 한국 사회에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주영작을 통해서 이제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출세하고 진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치사한 짓을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이 한국 사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이제 주영작으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제기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맨나징의 장례식장에서 이 집 그 호흡곤란이에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질식사 일보 직전이에요. 나 나가겠습니다. 그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필리핀에 관을 들고 가는 그 시퀀스는 제가 이제 주영작이라는 캐릭터와 뭐랄까요, 제가 어떤 거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영화니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때려치지 못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 한 가지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마지막 시퀀스. 그게 제가 주영작한테 내건 조건이었죠.
그거를 해야지 된다. 그 뒤에 장면 뭐 얘기하시니까 또 그런데 그 장면을 필름에서 찍을 때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 같은 데인데 안에 있어요. 철조망 안에 있어요. 주황색 철조망 안에 왜 저렇게 찍었을까? 애들이 소년원에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결국 애가 이제 눈을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왜 그렇게 찍었을까? 뭐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또 비도 와요. 필리핀까지 가서 서수차를 보면서 비까지 부으시고 그리고 에바가 갑자기 이 돈 옆에 있는 걸 보고 눈을 번쩍 뜹니다. 이런 장면은 어떤 좀 약간 뭐 판타스틱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설정인데요. 네. 그 장면의 설계들을 그 씬의 설계들을 어떻게 시퀀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네,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아니요. 원래 그 시나리오에는 그 관을 가지고 가서 애가 관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영자기가 이 앞에서 관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순간에 끝난다 이렇게 시나리오 제가 썼어요. 네. 근데 조 감독이 감독님 그래도 그 에바 얼굴을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야 그거를 그 꼬마들한테 그거를 보여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꼬마들은 안 본다 치더라도 이렇게 관 속에서 관객만 보게라도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내가 딱 그래서 조 감독이 똑똑하네. 그러고서 오케이 그렇게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영화 찍기 전에 오태석 선생의 도라지라는 연극을 봤습니다. 오태석 선생의 도라지라는 연극은 그 김옥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김옥균이 뭐 갑신정변 뭐 이런 거 하다가 이 사지 절단 당하는 그 형을 받고 다 잘려요. 이 목, 팔 다 잘려지는데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본인이 김옥균을 존경했던 어떤 일본인이 김옥균의 머리만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의 어느 공원에 김옥균의 묘지가 있습니다.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머리만 묻은 거죠. 그것에 관한 연극을 제가 봤는데 그 연극의 맨 마지막 장면이 참 저한테 큰 인스피레이션을 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앞에서 그 배우가 무대 속에 몸은 들어가 있고 머리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죽어 있는 거죠. 예? 죽어 있는 건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목만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극의 피날레는 그 도라지라는 것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머리만 있는 시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이게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라지인데 약간 키워서 이렇게 무로 이렇게 그 사람의 몸과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연극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 오태석 선생의 작품이고 그 신주쿠 양산박의 김수진 선생이라는 사람의 연출인데 갑자기 그 시체가 이렇게 몸은 들어가 있고 목만 나와 있던 시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 돌려줘 뭐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관객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웃었어요. 너무 웃으면서 에바를 눈을 띄워야 되는구나 관 속에 있는. 예? 그러니까 내 몸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김옥균과 애들 앞에서 나는 애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애들을 하고 껴안고 싶다라는 에바의 마음과 그렇게 찍었습니다. 뭐 두산과사의 그 영화 유기체의 신비 마지막에도 그 목자리 시체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관객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보여드리겠고요.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죠? 그 김강호 씨가 집에 있는 장면이 두 장면 있잖아요. 네. 그뭐 액자 앞에서 딱 그 비행기 1등석 같은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걸 딱 치우면 돈덩어리가 나오는. 네. 그걸 딱 보고 뒤로 딱 돌아갔더니 그 다음 컷에 그 어떻게 저 돼요? 백여사가 네. 아 속상해 이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커트가 되는 풀장에 이제 에바가 죽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속상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그 죽은 상황에 대한 걸까? 아니면은 어떤 일상에 대해 묘사할까? 이게 버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컷 구성이 좀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컷 구성이 묘하게 느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찍은 게 있는데 그 잘라버리느라고 이제 편집실에서 그 구성은 그렇게 됐고요. 백여사는 왜 속상하다 그랬죠? 그 한 커트만 나옵니다. 그 무지하면 얼굴이 딱 돌려서 아 속상해. 그런데 커트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풀장에 그러니까- 에바가 누워 있죠. 풀장에 에바가 죽어 누워 있는 게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보기 싫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여사가 원했던 건 뭘까요? 일단 에바의 뱃속에 있는 애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이를테면 한여식으로 약을 먹여서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고 그 남편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 영자기가 극장에서 당하고 와서 한마디 하죠. 그 에바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나도 똑같은 걸 당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실수로 에바가 죽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백여사를 그냥 좀 이렇게 협박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두 번째 그 장면 액자 장면에서는 네. 액자를 또 딱 치우니까 돈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마치 돈에 이제 절을 하는 듯한 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 이제 무슨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작이 돈을 보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걸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떤 디렉션을 줘서 강호 씨가 그걸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그걸 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무릎 꿇고 절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독이 배우를 통해서 보이는 어떤 사인인 거잖아요. 뭐 시니피앙, 뭐 시니피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했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제가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절을 한 장면을 보입니다. 무릎 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훔친 돈이라고 봐야겠죠, 그 돈. 훔쳐놓은 돈. 빙땅 치는. 그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전에 에바는 죽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하는 상황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말 안에 뭐 복합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응애분들 질문 있으면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 저는 우선 DVD로 먼저 봤습니다. 영화 상영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에 있어서 감독님 영화를 큰 화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영화평론가 강희목이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영화 한여를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음악상으로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음악을 소홀히 다루시지 않으시고 특히 백윤식이 그 자해한 다음이라든지 수영장에서 끊임없이 그 가곡 독일 가곡을 부르는 것인데 감독님이 평소에 얼마나 그 문해를 진흥하고 많은 작품들을 보러 다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곡을 넣었던 것은 어떤 예무가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한여의 장면을 조영각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영 선생이라든지 그 전에 잘못된 작품도 인용을 하시면서 한여의 연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특히나 다문화 사회에 그 필리핀인이라든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한여의 영역이 넓어졌구나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두 명의 상수라는 감독을 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홍상수, 임상수입니다. 홍상수는 굉장히 가볍게 영화를 만들어서 볼 게 없죠. 그 영화의 그 얘기들은 이야기는 매우 진지한데 눈을 호강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오면 호평받고 상도 받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한상수 감독은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뭐 눈 돌릴 겨를이 없고 그런데 나가면 상을 잘 못 받아와요. 그전 참 의아하고 그런데 그런 면 속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임상수 감독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음악이고 또 하나는 미술적 코드입니다. 아마도 앞선 전작의 한여에서는 아마 그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들을 모조리 다 가져다가 몇백억 정도 되는 아마 그 미술품들을 전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화 속에서도 제가 얼핏 알기로는 꽤 상당한 액수의 그 그림값들이 영화 속을 전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들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것은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상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한국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또 시작을 하면서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코드들을 보면 외국 영화에 갔을 때 이런 정도의 한국 사회, 이런 정도로 한국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찍으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다음 작품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을 좀 깊이 좀 그 사기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저는 바람난 가족서부터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오래된 정원 한여 도네맛 음악이 다 똑같습니다. 김홍집 씨라고 실은 오늘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는데 한여는 제가 영화 플랑드르 영화제라고 그 영화제는 보통 영화제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제일 중요시하고 음악에 대해서 그 상을 주는 영화제인데 한여가 그 플랑드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영화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김홍식 감독이 얘기해줘서 아는 건데 감독이 이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탄다는 건 영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뭐 한국에서 아무도 저도 몰랐고 알아주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홍집 씨 저는 그 스태프들과의 관계에서 그 많은 것들 그 스태프들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촬영 감독도 그렇고 조명 감독도 그렇고 음악 감독도 그렇고 제가 좀 간섭을 하는 거는 편집실에서 간섭을 하고요. 근데 편집실에서도 사실은 제 편집 기사는 그 상당히 발언권이 센 편집 기사입니다. 보통 다른 감독과 편집 기사의 관계에 비해서. 이 말씀은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미술은 제가 아주 많이 관여를 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촬영, 음악, 편집 다 쭉 계속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믿고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스태프들인데 비해서 미술 감독은 제가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다른 미술 감독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백 선생이 부르는 노래는 슈베르트의 가곡이죠. 겨울 나그네의 그 가곡들인데 그게 뭐 가사가 이제 뭐 딱 그 윤회장 처지에 맞는 쓸쓸한 가사들이죠. 내가 이 한 몸 누일 데가 없구나 뭐 이런 그 죽음의 냄새도 풍기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 보컬 코치를 몇 달 전서부터 붙여가지고 백윤식 선생한테 이제 그 레슨을 줘서 이제 했던 장면이죠. 제가 한여 때
그 이정재 씨가 치는 피아노 곡들이 그게 베토벤 거였고요. 요번에 슈베르트 거 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위 서양 고전 음악들을 쓴 건데, 그 사실은 내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서양 고전 음악을 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초창기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곡들이 아주 좋은데 그걸 내가 왜 안 쓰지? 이게 니네 거야? 나의 것이기도 해. 슈베르트가 니네 할아버지인 것이야? 그러니까 그 작품이 나도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야. 뭐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여 때서부터 이제 그 쓰기 시작했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볼거리 예. 예. 저는 제 영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풍성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아주 세련된 촬영과 미술을 써서 오락적인 상업 영화로서는 A급의 영화를 관객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아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죠.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드려서 상업적으로 살아남고 싶다. 계속 작품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벽이 나오는데 그 벽에 뭘 놓을 것이냐.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는 거고 특히 한여와 돈의 맛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부잣집들 얘기인데 사실은 그 한국의 미술 시장이 그런 재벌 사모님들 뭐 부잣집들 벽 채우느라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비싼 그림들을 이렇게 잠깐 빌려주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돈의 맛에서는 사실은 그 미술품 전담 큐레이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림을 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면이나 장소에 맞게 그 큐레이터 분이 미술 작가를 섭외해서 그 그림을 구해오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디스플레이까지 걸기까지 하는 그런 좀 진화된 방식을 썼었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영화 가지고 외국 가면 좀 창피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실망입니다. 제가 뭐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런던이나 이런 문화원 주최로 가서 영화를 틀면 외국 관객들 사이에 있는 제가 뭐 꼭 성적인 차별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경험인데 이제 한국 아주머님들이 손 바짝 들고 일어나서 이건 통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을 수가 있냐고 외국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뭐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패가 만연하다. 뭐 상대적인 거겠죠. 부패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나라는 더 큰 부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를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부패가 있다. 그렇지만 그걸 영화로 찍어서 까고 씹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우리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또 저쪽 여기 계신 여자분 말씀하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맨 처음 앞부분에서 그 백윤식 씨랑 김강우 씨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서 도시를 비추잖아요. 근데 그 도시의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마치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면서 그 다음에 영화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필리핀 이름이 기억이 죄송합니다. 그 필리핀 에바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굉장히 거기서 마치 깨어나듯이 영화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래야 되나?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느끼면서 무언가 이 영화 자체가 현실적이지만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한편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웃긴 그냥 코믹 영화 이렇게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벽에 빠져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치 김기현 감독의 한여울을 봤을 때 그 맨 앞에서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관객들에게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영화 끝나면서 딱 끝났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약간 비현실성을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 그냥 저만 그렇게 이상하게 본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질문드리고 첫 장면 촬영 의도를 어떻게 찍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 스텝한테 그 많이 맡기는 스타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돈의 방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돈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차를 몰고 어디든가 간다. 휘황찬 시나리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저 촬영 감독 그 김우영 씨가 그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조그만 소리로 뭐 매일 와서 이렇게 여기를 뭐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사진 골라다가 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아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무슨 이렇게 그 자기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나올 계획이 있는 건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그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찍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유리창이 보이는 아무 엘리베이터면 된다. 그럼 거기 가서 찍고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여의도 뭐 어디 가서 그 어디 빌딩에 매달려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그 장면들은 그걸 이제 합성한 건데 이제 그런 거 찍을 때 전 감독은 안 갑니다. 그 배우 없는 촬영은 안 가요. 그냥 그 김우영 씨랑 제 조감독이랑 가서 찍는 거죠. 그래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벽돌에 그 빌딩에 매달려가지고 뭐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를 제가 찍어온 걸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합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 다 하고 그때 이제 김우영 씨는 이제 CG랑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영화가 완성될 때쯤 저도 여러분이 본 거를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였어. 그러면서 이거 약간 CF 같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CF 같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김영 씨 화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한번 물어봤어요. 뭐 깐네에 가는데 무슨 촬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리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에 답을 하다가 촬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김우영 씨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야 이런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김우영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영화의 시작은 그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서부터 시작해서 그 장례식의 깜깜한데 그 벽도 다 어두운 먹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영화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걸 써서 야성적인 대답.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거기 추가해서 약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비현실적이거나 코믹하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돈의 방,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의 방, 그것이 약간 그 양에 있어서 과장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진짜로 그런가요? 그거는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 신문 사회면 같은 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 아주 자세히 읽어야지 나와요. 왜냐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 실제 있는 일이죠. 이제 그렇게 보자면 저는 사실은 그 휘황찬란한 밤, 그게 뭐 여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의 밤이죠. 도시의 밤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꿈꾸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결과물을 보고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웃길 수는 없었다는 얘기시고요. 뭐 자세히 보면 여의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뚫어지게 봤는데 63빌딩이 저 원데 있고 저는 합성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걸 어떻게 했을까 역시 기술이 뛰어나게 느껴지고 그 방 안에 있었던 보도자를 보면은 액수가 82억 82억 원이라고 했나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82억의 돈을 만들었다. 82억이 들어가 있는 줄 네, 그것도 뻥입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앞에 것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CG로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찍어놓으면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 뭐 영화에 나오는 쌍용자동차 경찰하고 그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싸운 장면도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경찰하고 노동자들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다큐에 나온 장면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이런 영화에 딱 보여주면 저 일부러 연출했다고 생각하지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되면은 아침에 윤 회장하고 백 여사가 둘이 에바 갖다 주는 양식 우아하게 에바성을 먹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들이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이 왜 안 그러죠? 저 사람들도 한국 된장찌개는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때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예. 그런 이제 뭐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또 지극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영화 현실의 간극 뭐 이런 것들을 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아까 손 드신 분께 모자 쓰시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첫 번째 이제 개봉했을 때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봤을 때도 그렇고 앞서 언급됐듯이 이제 한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연작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그 전작인 그때 그 사람들의 색깔을 약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대사를 차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넣고 싶은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평론가인 달시 파케 씨의 캐스팅에 관한 건데요. 보통 어떤 영화든지 보면은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게 됐을 때 그 톤이나 발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상관없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달시 파케 씨는 외국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다가 한국어를 쓰기도 하고 또 외국어 중간에 할아버지 같은 단어는 한국어로 그냥 표현을 하고 그것도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하고의 연관. 예. 일부 대사를 차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사였습니다. 골프 카트를 영작이랑 타고 오면서 윤 회장이 너 같은 애는 야전에서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시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이 대사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그 사람 때 똑같이 백윤식 선생이 자기 부하한테 자기 보디 김웅수 씨 역할이었을 거예요. 민대령이라는 역할한테 너 같은 애는 진짜 야전에서 군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내 따까리하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대사였었는데 제가 골프장 카트에서 그 대사를 백윤식 선생한테 드렸더니 백윤식 선생이
이거 어서 많이 했던 대사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처음에 그 한국의 월급쟁이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 그게 영화는 한 5년 전 영화이지만 그때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은 배경이 79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령이고 제일 군대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야전에 있어야 되는데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중앙정보부에서 여자를 뭐 조달한다든지, 이를테면 영작이라는 사람이 영화 속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서울대 경제과 나와서 저기 미국에 가서 뭐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어디 MBA 하고 온 사람인데 여기 와서 무슨 돈가방 나르고 무슨 뭐 카메라도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79년서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회 계속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이제 갑자기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영화 비슷한 게 아마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네마타고 그때 그 사람 사이에 오래된 정원이라는 것하고 한여를 찍었는데 오래된 정원 한여 둘 다 아주 소규모의 인물들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한 씬에 여러 사람이 있지 않고 매일 두 사람만 있는 뭐 이런 였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찍기로는 저도 찍으면서 돈의 맛을 찍으면서 그때 그 사람 때의 느낌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딱 방 안에 한 대여섯 명쯤 있어야지 이게 좀 이렇게 찍을 맛이 나고 이게 막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 데리고 찍는 것하고 달리 뭐 아마도 그런 점이 좀 유사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나요? 네, 달시 파켓. 뭐 예, 근데 다시 파켓은 한국말도 이제 그만큼 잘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는 자꾸 이제 영어는 영어, 한국말은 한국말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좋게 봤다는 말씀이었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 파켓은요, 그 로버트 역할을 했던 미국 인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요. 그분은 그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시는 분이고요. 한국 영화 전문가, 한국 영화 평론을 하시는 분입니다. 캐스팅을 네,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아주 잘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로버트라는 역할을 주고 사실은 이제 로버트 연기, 달스 파켓의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에바 캐스팅을 필리핀에서 해왔듯이 달시 로버트 역할도 미국 배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화 많이 보면 그게 단역으로 잠깐 나오는 친구들도 참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캐스팅하고 싶지만 그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떨어지는 돈 문제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나 그럴듯한 애를 계약해서 오게 하면 배우라는 것이 이걸 또 줘야죠. 그 로버트 역할을 줬을 때 이 완전히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이상한 환경에 왔을 때 자기 실력 발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달시는 나랑 친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친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달시를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달시 파켓은 제가 프로듀싱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원나잇 스탠드라는 하룻밤 정사를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주연 배우로 캐스팅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이 그 영화를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네네, 사실 이렇게 들어가 기쁘게 생각했고요. 제작기를 실제로 다시 파켓이 시네지비를 쭉 썼어요. 은행과 참가해서 어떻게 영화를 찍었다. 그걸 보면 제작 현장을 조금 더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에 가운데 계신 분이요. 손좀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관객 입장에서 주연작을 본대요. 근데 3년 차의 사람들이 막 자기끼리 막 떠들어요. 일반
일반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하는데요. 근데 관객은 주영작을 보게 되거든요. 주영작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영화 처음에 보다 느낀 게 자본의 일반인들이 패배감을 딱 이렇게 느꼈어요. 영화를 처음에 보고서.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인터뷰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주영작한테 많이 이입이 되어 있다. 이제 감독님도 무의식적으로 돈에 패배하신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영작이 네, 이해했습니다. 자본에 패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철이랑 차 타고 갔을 때 철이가 야 이 새끼 엄마랑 뻑한 새끼야 이제 그랬더니 영자이가 내려 그래가지고선 한번 붙죠. 패주려고 그래 붙는 게 아니라 패주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본에 패배하네요. 그래서 관계를 하잖아요. 김효진이요. 김효진은 다른 영화예요. 김효진하고 하는데 거기는 관계가 계속 그러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 마지막 장면 그 영화. 네, 자본에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본한테 우리가. 네. 네? 저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라도. 영화에서라도.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질식사 일보 직전이에요. 나 안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나온 거는 부족하고 더 이겨야 됩니까? 근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네. 그 철이한테 영자이가 얻어 맞을 때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거기서 영자이가 그 재벌집 아들을 후려 패면은 그 이제 자본을 이기는 건데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겠지만 나는 그거는 가짜 카타르시스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만이라도 자본을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저 영화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에서 진짜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그 철이한테 얻어 터지고 철이가 가고 나면 비로소 영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니네 엄마랑 퍽한 거 맞다.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바닥인 거죠. 예, 자본을 이기고 싶은 우리도 우리의 그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야지 진짜 이겨볼 수 있는 거지. 영화에서라도 뭐 영화에서 가짜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기는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대답한 걸로. 뭐. 저는 뭐 거기서 그 기영장이 맞는 것도 이제 재밌는데요. 그 철이의 싸움 폼이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저런 싸움으로 될까? 그러는데 때리잖아요. 그런 폼은 어떻게 보완하시는 겁니까? 그게 다른 무술이 있는 건지, 무술 감독이 해준 건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찍을 때 이제 무술 감독이 너무 그 신경질을 내서 윤준하 씨한테요? 아니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짜왔는데 내가 이걸 자꾸 우스꽝스럽게 멋있게 자기 다 해왔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자꾸 연출하니까 이제 이 무술 감독이 제가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 복싱이죠. 배우긴 배운 학교에서 배운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유럽의 귀족 학교나 뭐 저기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뭐 일본의 이런 데서 아마추어 레슬링 뭐 이런 거, 예? 다 아마추어 복싱 뭐 이런 거. 어쨌든 사람을 때리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그렇죠. 예. 원래 권투 좀 배운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술 먹고 깡다고 부려봐야. 하여튼 그 장면을 의외로도 보지만 폼에서 일단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뭐. 아니 그 장면에 그 되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상은 하지만 딱 그렇게 됐을 때 아이쿠야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야 이길 수 있을까 이러는데 너무 힘없이 무너지니까 이거 좀 한 대라도 때리지 한 대도 못 때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처리는 마무리까지 한 거예요. 말리는데 잔인하게. 네. 쓰러져 있는 데 가서 때리죠. 권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이 프라이드. 네. 앞에 계신 분 먼저 하시죠. 장점이라든가 특성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게 특성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영화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영화 감독한테 왜 영화를 하냐 이렇게 소설가한테 당신은 왜 영화를 안 찍으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뭐 영화 매체 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뭐 그냥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장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문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묘사문하고 설명문하고. 임상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서 상암동에 왔다. 이거는 묘사문이죠. 근데 임상수는 오면서 오늘 정말 좋은 관객들이 좋은 질문을 해서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설명문인 거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묘사문으로만 써야지 됩니다. 뭐 설명문 써도 되지만 왜냐하면 그건 카메라로 찍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빛이 닿은 물체만 찍을 수 있지 생각이나 설명이나 이런 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마 나레이션 같은 게 영화에서 쓸 수 있는 설명이겠죠. 영화의 묘미는 저는 그거라고 거기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묘사만 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뭔가 얘기거리를 만들어내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영화의 참 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됩니다. 윤경 감독도 시나리오 쓸 때 천둥이 친다 이렇게 써놔요. 너 어떡할 거니 이거 뺄게 이렇게 되죠 보통 작은 영화 할 때. 뭐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지만 필리핀에서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저게 얼마일까? 저는 영화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러니까 뭐 DVD나 뭐 컴퓨터로 볼 수도 있지만 극장 아래에서 딱 불 꺼놓고 보는 게 최고 그 정석이죠. 영화는 그냥 2시간면 2시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읽다가 접어놓고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영화는 원래 2시간 동안 싹 흘러가게 만들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관객한테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즘 한 5개, 7개 찍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페이스, 영화의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려운 그러나 감독이 해야 되는 이제 그게 그 관객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그런 점이 참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다른 그 예술 장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너무나 다른 일이라는 것도 저는 또 만족스럽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즐거운 일이죠. 네. 고통스러운데 끝날 때 되면은 다음 영화를 언제 찍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화 찍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쪽. 네, 되게 많으신데요. 질문들을 조금씩 짧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마이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님 말씀 듣다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을 좀 많이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편집할 때는 이제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금 시나리오 말씀하셔서 궁금해진 건데 뭐 시나리오는 이제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편집이 끝이면 근데 이 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감독님 전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리뷰를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지 뭐 쓴 다음에 다 읽어보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는 거의 100%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 쓰는 일이 그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되게 고독하고 그렇지만 또 그 희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독하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쓰고 싶어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저도 좀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잘 맞아야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제가 혼자 쓰죠. 예. 또 앞에 계신 분. 네? 네. 네, 저 영화 보면서 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영화 내내 남이가 집안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존재로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좀 애교사랑 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김강우 씨와 남이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남이가 이제 하얀 속옷을 이제 김강우 씨 내렸다가 이제 남이가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묻고 싶으나 묻지 못한 질문. 스무들.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 이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섹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여자들 한 막 너댓 명이 그 다 위통 풀어헤치고 뭐 이렇게 한 그 로버트랑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섹스도 있고 또 로버트랑 이렇게 철이랑 이렇게 백인 여자들한테 이렇게 마사지 받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에로틱한 장면이고 그 또 강우 씨가 윤여정 씨한테 당하는 섹스도 있죠. 그리고 그 백 선생이랑 에바랑 하는 섹스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추저분해 보이는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씬은 좀 추저분하게 보이도록 연출 좀 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에서 하는 섹스가 있는데 뭐 섹스는 다 섹스인 거죠. 그렇지만 좀 건강한 섹스, 좀 예쁜 섹스 있고 추저분한 섹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저분하다는 건 그 행위가 뭐 섹스야 다 이렇게 추저분하죠.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영작과 남이의 섹스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이제 뭐 그런 그 남이가 계속 이렇게 덤비는 거잖아요. 나 결혼 3년 했는데 무슨 100번도 못해 50번도 못했다 그랬나요? 뭐 그러면서 20번도 못했다 그랬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덤비는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그 강우 씨 가슴을 막 만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이 저렇게 만져도 되는 거야? 내가 모니터 보면서 네. 그러고서 이제 플라토닉 동침을 하죠. 그날 영작이는 도저히 그 기분으로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화 처음서부터 얘네들은 언제 잘 것인가였었던 건데 정말 잘 틈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비행기권에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엠마누엘 부인 보신 것 같은데.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음탕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쓸데없는 음탕한 얘기를 그때 왜 내가 배우들 보고 하라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그 쓸데없는 음탕한 얘기가 딱 끝나고 커트가 딱 바뀌면 짠 하고 그 관이 많이 이동하고. 쫙 이동하는 장면이 저는 그 연결이 영화 중에 그 제일 좋은 몇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 계신 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다음 행보가 조금 걱정되기도 좀 궁금한데요. 걱정은 왜 하세요? 걱정은 왜 하냐면 제가 그 한여를 이렇게 한여도 봤는데 한여 그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는 제가 생각할 때 한여를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결국 관심 있었던 거는 그 탐구탑을 해야 되나 그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뜨거운 이야기가 이게 나왔다면 임상수 감독님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등장하는 인물들이 찰기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냥 한여에서는 안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본 얘기하셨는데 자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작품을 하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 한국의 다른 감독님들하고 다르게 아주 날카롭게 그 어떤 지점들을 짚어내는 한국 사회의 어떤 지점들을 짚어내는 어떤 그런 안목이 분명히 있고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야기로서 아니면 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찰기, 인물들이 갖고 있는 찰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는 재미가 떨어집니다. 되게 그거를 앞으로 감독님이 좀 다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다르게 한 변화를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희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찰기. 예. 그러면 제가 잘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찰기 있는 인물들 나오는 영화 뭐 최근에 보신 영화 뭐 찰기 있는 인물들 나오는 영화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지 페이스 만든 감독분 그게 미국의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다른 감독 이름이. 페이스? 존 카사베치. 예, 카사베치에 나오는 그 영화의 그 인물들이라든가 아니면 60년 영화를. 아니요 그런 인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두라는 인물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예전 오아시스에 나왔던 무슨 영화?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님이 만드셨던 그러니까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물을 지켜보는 어떤 그 인물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관객이 그 감정을 느끼고 지켜보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감독님 영화는 좀 떨어져서 보게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좀 그러니까 태도가 냉소적인 시니컬한 어떤 기운들이 있단 말이죠. 영화가 뿜어내는 그거 저기 네. 예. 냉소적이고 시니컬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한국의 저널리스트나 그 비평가들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게 이제 제가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뭐 이죽거린다 뭐 쿨하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건데요.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은 한국의 월급쟁이가 어떻게 살든 뭐 그런 거 관심 안 하고 돈 버는 영화 찍는 거죠. 그래서 부자 돼서 돈 쓰고 사는 거고, 뭘 사람들 보기도 싫다는데 자꾸 사회적인 얘기 어떻게 집어넣어서 뭐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런 감독이 뭐 한국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저 자신과 저의 가족, 저의 이웃, 한국 사람들, 뭐 더 멀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순진하게 고민하는, 그리고 그걸 영화로 찍겠다고 안 주려고 그러는 돈 막 어떻게 사기쳐가서 받아가지고 찍어 보면서 망하면 안 되니까 볼거리 많이 집어넣고 이러는 감독입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감독들의 영화, 장동 감독도 얘기하시고 50년 전 영화의 존 카사베츠 감독 영화도 얘기하는데, 뭐 인물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살아있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영화들은 인물들이 딱딱딱 독립적으로 돼 있고 씬마다 또 구성적이 다르고 그런 뭐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바람이었다고 듣고 다른 분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부터 손 드셔가지고요. 한 분만 더 받고. 네, 저도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좀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돈의 맛이라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윤 회장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의 맛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미 이제 돈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제 검찰한테 돈을 이제 건네주는 것처럼 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의 맛을 이제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의 맛을 알게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의 돈의 맛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대한 어떤 자본의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태양을 알게 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좀 더 어떤 비판의 날이 좀 더 날카로워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회장이 돈의 맛이라는 게 모욕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욕이라는 것을 강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때려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것을 돈의 맛이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그 맛을 느끼려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때려치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돈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건지, 영화에서 지금 말하는 강우의 현실적인 체감하고 있는 모욕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돈의 맛이 모욕입니까? 좀 모욕을 좀 당해도 저는 좀 있어서 맛을 좀 또 웬만큼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데뷔하기 전에 오랫동안 실업자로 살았는데
제가 그 영진이에서 하는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되셨잖아요. 예, 그 한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실업자였었는데 그게 2천만 원이 그냥 당선이 됐는데 가서 세금 한 푼 안 떼었어요. 그게 그 영진이 그 국가기관이라서 세금 한 푼 안 떼고 수표로 딱 2천만 원을 주는데 그거를 다 가슴에 넣었는데 모욕이 무슨 소리예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죠. 예? 제가 그거 타고선 그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어디 불려갔어요. 시나리오 쓴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 강남에 어디 회사에 가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하고서 딱 하는데 약간 좀 이상했어. 거의 진짜 영화사가 아니고 영화를 한번 해보려는 회사인데 계약금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묶음을 한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표도 아니고 계좌로 주지도 않고 이 뭉치로 주니까 해서 뭐 그런다고 나중에 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현금은 딱 줄 때 딱 받아야 되는 거니까 딱 받아서 잠바 주머니에다 여기다 막 넣고 야 이걸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러면서 집에 오는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현금의 두께가 이게 돈의 맛 아닙니까? 돈의 맛이 이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의 맛은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뿌듯한 거죠. 윤 회장이 얘기한 그런 모욕감. 윤 회장은 그게 지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지가 저기 돈가방이나 그러니까 돈의 맛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돈의 맛 받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매일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들 TV에서 그 사람들 그거 거기 갈 줄 모르고 내가 이거 먹어도 아무도 모르고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감옥 가는 걸까요? 참 의문이에요. 예? 거기 딱 그 미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려면 액수가 좀 커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거래하는 돈하고는 상대가 한 공이 한 2개쯤 더 받는 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 이거 먹었다가 감옥 갈 수 있어. 이런 걸 뭐 그런 돈의 맛도 있는 것 같고요.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돈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양반아 문제 없는 돈이 어딨어.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운이 좋아야지 되는 거죠. 좋은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많은 하층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영작 정도면은 거길 나와도 다른데 취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근데 거기서 받는 만큼의 대우를 받을까? 거기서 맛본 맛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악순환과 흐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질문 많이 하셨고요.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양해 말씀드리고 좀 5시에 영화 상영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임상훈 감독님 뭐 최근 이제 영화 찍으신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 다음 작업은 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실지 이렇게 출장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신 분도 있는데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은근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그냥 사실 돈의 맛 투자받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한국의 영화에 투자하는 회사들이라는 게 뭐 한 다수에 꼽는 다 재벌 회사들인데 투자받는데 대단히 힘들었죠. 뭐 힘들게 찍었는데 흥행도 잘 안 되고 보니까 한여에 딱 절반 들었더라고요. 욕 바가지로 먹고 찰기 없다 그러고 마지막 찰기가 되게 감독님을 어머니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주환한테 당한 주영작의 느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돈 버는 작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작품.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돈 번다고 발로도 칠수록 늪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다음 영화도 잘 만드셔서 흥행도 하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작품을 평가받고
만나고 또 다음에 깐느든 어디든 가셔서 상 하나 받아오시길 제가 대신 말해보겠죠? 오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